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한국 경제가 3분기에도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경기 침체의 문턱에 나섰습니다. 수출이 급감했기 때문인데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기업별로 굴곡이 있고 미국 대통령 선거와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글로벌 복합 위기가 겹쳐서 올해 성장률이 2% 안팎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이 올해 12월 27일 시행하는 IRA의 세부 내용을 확정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배터리와 배터리 소재 기업의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24일 IRA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를 내놨습니다. 지난해 12월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하고 60일 동안 국내외 의견 수렴과 내부 검토를 거쳐서 10개월 만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올해 3분기에 매출액 14조 18억 원, 영업이익 9,086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액은 1.6% 소폭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31.6% 늘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모듈과 핵심 부품 제조 부문에서 10조 9,412억 원, AS 사업 부문에서 3조 606억 원을 각각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 구입한 어린이용 우산에서 국내 기준치 476배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서울시는 어린이용 우산 4종과 또 어린이용 캠핑 의자 6종, 어린이용 피크닉 매트 5종 등 총 5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내구성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장 내일 장 1부에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5장까지 여러분들은 시장 대응을 잘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코스피가 약한 빨간불을 내고 있긴 하지만 역시나 그 힘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시장에서 은행주들의 깜짝 반등에 놀라셨을 텐데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은행주에 관한 힌트들을 상당히 많이 드렸습니다. 저희가 드렸던 힌트들이 여러분들 투자 전략까지 이어졌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다양한 내용을 통해서요. 한 발 앞선 투자의 전략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요. 투자의 전략들 한번 챙겨봐 주시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저와 함께 살펴보시면서요. 시장의 흐름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엇갈린 양상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39%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62%의 하락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장 초반 대비해서도 그 탄력세가 계속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약보합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을 염두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일중 흐름도 살펴보실 텐데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장 초반이 오히려 고점을 나타냈고요. 지금 장 중반 넘어가면서 그 탄력들 여전히 약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에서의 수급들은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던 것과 같이 외국인들이 여전히 덜어내는 흐름입니다. 297억 원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은 73억 원의 작은 매도 물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사들이고 있는데요. 오늘 또 다양한 업종들에 관한 매수세가 포착이 됐고 특히나 저가 매수세, 삼성전자에 관한 저가 매수세도 좀 눈에 띄는 시점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양상들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기관이 385억 원 덜어내고 있고요. 다만 외국인이 현재 20억 원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매수 전환의 여부가 있을지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가 시간이 된다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개인은 611억 원 현재 사들이고 있는 시점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분들은요. 그래도 비교적 빨간불 많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중에서는 매수하는 흐름들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 역시나 장 마감 이후의 집계를 보면 아시겠지만 최장 기간의 매도를 멈출 것이냐가 이 지수의 향방을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어제 호실적에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도 1% 넘는 상승률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자, 오늘 LG에너지솔루션과 같은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간밤 테슬라가 21% 넘는 급등세를 보였죠. 그러한 영향들로 현재 풀이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에 힘입어서 증권사들이 일제히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빨간불 나타내고 있고요. 현대차는 영업이익률에 관한 우려감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빨간불로 전환되면서 약법 상승하는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오늘 6위부터 10위는 혼조 양상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들은 KB금융이 삼성전자 우선주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었습니다. 시총 7위로 등극을 하면서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대량 매수세가 계속해서 포착이 된다라고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은 KB금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주가의 방향성들 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시장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신한지주와 같은 금융주들도 시장에서 상승 나와줍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의 실적이 조금 나아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해석들이 반영이 된 걸까요? 1.7%가량의 상승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1위부터 5위 종목 여전히 혼조 양상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에 관한 호재 영향으로 에코프로 형제들만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듯 했었는데 그마저도 조금은 소강된 상태입니다. 시총 1위부터 5위 종목군들 많은 분들이 파란불 나타내면서 오늘 지수의 하방을 이끌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6위부터 10위 종목도 여전히 혼조 양상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리노공업 제외하고는 그래도 상승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엔캠과 같은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상승을 하고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낙폭을 만회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4%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젤과 삼천당 제약도 상승하는데요. 앞선 시총이 큰 그러한 제약바이오주들보다는요. 오늘은 이렇게 시총이 작은 제약바이오주들이 시장에서 조금의 탄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들이 미국의 국채금리 하락의 영향으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 오늘 3%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상황들 저희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마감 시장까지 저희가 오늘도 꼼꼼한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요.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 사칭한 피해 사례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은요. 유튜브 통해서도 여러분들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특집편을 준비해봤습니다. LG이노텍의 실적에 따라서 향후 이러한 산업들과 이러한 섹터군들의 방향성들을 면밀하게 한번 짚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에 오늘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요. 마감 시장까지 LG이노텍에 관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달려볼까요?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시장의 전략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도 또 금요일 시장 저희와 함께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우선은 시장에 관한 진단을 이사님께 먼저 받아보고 또 본격적인 내용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힘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게 시장의 수급 상황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계속 시장을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장중에 이제 좀 1,290원 이 정도 때까지, 1,390원 이 정도 때까지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좀 매도가 출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 시장 안에서도 시가총액 상위주로 수급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가 정거래일 같은 경우는 국채 금리가 소폭 좀 안정화가 되면서 자금이 퍼지는 현상이 나타나긴 했어요. 그다음에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이후에 상당한 주가 상승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우 지수와 나스닥의 차별화가 나타났고 그를 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초에는 자율 반등의 형태의 상승이 나타났는데 고려아이언 같은 경우가 지금도 한 10%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시가총액의 일부를 차지하고 이를 제외하면은 금융주를 제외하고는 하락 종목이 훨씬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 지수는 플러스 3포인트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시장에 힘이 없다라고 그렇게 한 줄 평으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시장도 저희가 좀 잘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사님, 저희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LG 이노텍의 특집편으로 또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 보셨을까요, 이사님께서도? 우리가 보통 어떤 기업의 실적 발표를 할 때 첫 번째로 살펴볼 점은 그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이 잘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그 부분이고 매출이 예상치 대비 하회를 하고 영업이익이 잘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뭔가 효율화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매출 같은 경우가 예상치 대비해서 하락을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그에 대비해서 같이 빠졌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제품에 대한 판매가 부진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LG노텍 같은 경우는 리포트에서 다뤄진 헤드라인이 3분기, 그다음에 4분기 실적 부진 그 부분을 다뤘고요. 그러면서 올해 실적 발표가 3분기까지 되면서 실적 추정치의 조정은 나타났어요. 그래서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한 7,75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9,160억인데 이 부분은 4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대폭 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의 실적 추정치까지는 볼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대부분 광학솔루션 사업에서 실적이 나오는데 이번에 광학솔루션 사업의 실적이 부진했죠. 맞아요. 이 부분은 그 실적에 대한 예상치, 아까 우리가 보자라는 그 예상치 대비해서 매출도 빠지고 그 빠진 매출보다 영업이익이 더 빠졌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중요한데 아이폰 신작 같은 경우가 이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모듈 업체라든지 부품 업체 쪽에는 약 3개월에서 6개월 전, 한두 분기 전에 오더가 내려가게 되고 고객사가 원하는 만큼 제품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 제품이 만들어준 그 새로운 아이폰 시리즈에 이번에 부품을 납품한 부분의 실적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매출보다 영업이익이 더 빠졌다는 걸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평소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 납품을 했거나 또는 제품 납품을 했는데 약간의 하자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자가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게 나올 그런 수 거죠. 있어요? 이게 한 100 정도의 오더를 요청을 했어요. 근데 100의 오더를 그대로 줬어요. 그러면 매출 감소만큼 영업이익이 이 정도로 더 빠지지가 않아요. 매출 감소 분만큼 영업이익은 덜 빠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가 그대로 나갔고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런데 매출 감소 분만큼 영업이익이 더 빠졌다라는 거는 두 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평소보다 단가가 내려갔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약간의 불량 부분이 발생했거나 그러면 이 실적을 안고 우리 생각해 볼 건 논리는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다라는 논리가 있죠. 역사적인 PBR 밴드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가격 매력은 발생했다. 그런데 단지 가격 매력으로 주식을 매수했다가는 낭패에 도달을 합니다. 그렇죠. 3분기 실적이 부진했는데 4분기 실적까지 연속해서 부진하다라고 하면 그 가격 메리트의 레벨은 내려가게 돼요. 여기에서 논리는 시간을 투여해서 밸류 하단에 있는 주식을 매수했을 때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게 되면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논리는 합당하기는 해요. 그런데 주식을 매수한다라는 거는 타이밍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보니까 우리가 체크할 점은 3분기 실적이 부진했고 이 부진한 실적은 4분기까지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섣불리 지금은 서둘러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점을 이번에 3분기 실적을 통해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기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불량품이 조금 나와서 납품이 됐을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률적인 측면에서 줄어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저희가 세워볼 수밖에는 없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아이폰에 이제 제품을 납품을 한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럼 LG 이노텍의 이런 사업 구조를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사업 구조적으로 이제 아이폰 말고 다른 대안은 없다라고 봐야 될까요? LG 이노텍은? 다른 대안이 있기는 한데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전체 매출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게 85%더라고요. 네. 그게 광학 솔루션 사업이다 보니까 나머지는 뭐 미미하죠. 전장용의 일부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광학 솔루션 매출이 대부분이고 그 애플에 대해서 오더가 나가는 기여도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어요. 장점 같은 경우는 그 독점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가격에 대한 개런티가 일반적인 가격보다는 상단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데 듀얼 벤더라고 하죠. 우리 LG 이노텍과 함께 다른 회사 같은 게 경쟁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좀 단가가 낮아지게 돼요. 근데 이번에 듀얼 밴드 한 군데가 들어왔다 보니까 여기에서 납품을 하면서도 약간 진통이 있었어요. 뭐 한 업체 같은 경우가 수율이 더 나온다라는 논리도 있었고 뭐 한 업체의 수율이 나온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라는 그 반박도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그 3분기 실적이 핵심입니다. 광학 솔루션 사업부에 대해서 매출은 증가했어요. 광학 솔루션 사업부는. 그런데 이익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짚고 갔던 것처럼 매출 빠진 것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더 빠진 것보다 조금은 더 불편한 거죠. 매출은 증가했는데 이 이익이 빠졌다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보다 단가가 더 낮게 납품을 했다거나 그런 요인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을 합니다. 밸류의 매력은 있잖아요. 그러면 3분기 실적이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여기에서 뭐 비용에 대한 부분을 떨 거를 떨었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4분기 실적은 강하게 나아지겠죠. 3분기의 기저 효과라는 명목으로 나아질 수 있는데 그런 요인이 아니다 보니까 가격 매력으로만 접근하면 여기에서는 주가 반등은 미미할 수 있죠. 또 4분기 실적 갔다가 예상치 대비해서 낮은 실적 발표하면 실적 시즌 들어가서 또 이렇게 주가 그래도 가격 매력이 있으니 반등 나오다가 또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매수에 대한 손익비라고 하는 우리가 손실보다 이익을 볼 수 있는 그 폭이 더 높을 때 진입을 하는 게 맞는데 그 손익비가 거의 안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여기에서는 타이밍을 좀 확인해야 됩니다. 그 타이밍이라고 하면은 4분기 실적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LG 이노텍에 관한 저가 매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이사님의 의견 자체는 4분기의 실적까지는 확인을 해보고 가자라는 게 이사님의 의견이신 것 같고요. 방금 이제 주가와의 연관성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LG 이노텍의 주가를 이렇게 누르는 게 실적 뿐이다라고 하기에는 또 너무 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주가가 이제 모멘텀을 다루려면 이제 실적 말고 어떤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될까요? 판매량 쪽인 부분인 건가요?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지금의 부정적인 요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게 전방에서 발생을 하면 됩니다. 전방에서요? 네, 전방 앞단. 그러니까 고객사의 제품이 잘 팔리면 부품 같은 경우는 그쵸. 추가로 잘 팔리니까. 오더가 들어올 수 있다 보니까 그렇고요. 이제 애플이 인텔리전스를 탑재한 새로운 아이폰 같은 경우를 내놓게 되죠. 이미 신작은 내놨고 업데이트가 되게 되는데 그게 만약에 우리 소비자의 그 욕구에 맞게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아이폰 판매량은 늘 거고 그다음에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부품 오더가 늘어나다 보니까 긍정인데 최근에 두 가지 긍정과 부정 요인이 발생을 했어요. 네. 긍정 요인은 먼저 나왔던 얘기가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량이 20% 늘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쵸 긍정으로 소식이었어요.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건 긍정. 왜냐하면 워낙 중국 시장 같은 경우가 뭐 약간은 부정적인 정책이 있었다 보니 아이폰을 배제하는 게 있었고 근데 20% 늘었다라고 해서 애플은 신고가였어요. 애플은 신고가였고 맞아요. 부품주들도 그때 반응을 했어요. 이노텍도 반등이 나왔었고 그런데 며칠 뒤에 나왔던 얘기가
애플 신작의 전체 물량의 10%를 오더컷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중국이란 곳은 아이폰 전체에서 일부 국가. 예, 그런데 전체 물량을 10% 오더컷 한다라는 게 더 큰 거죠. 그렇죠. 예, 전체에서 이게 다운이 되다 보니까 그 영향도 지금 뭐 LG 이노텍의 주가에 미치는 거죠. 예. 그리고 실적을 열어보니까 이 상황보다는 더 안 좋다 보니 주가는 조정이 나오고 해소가 되는 방향은 전방에서 제품을 많이 팔아주고 그게 확인돼야 접근이 가능함을 열어둡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LG 이노텍에 씌여 있는 이러한 악재들이 해소가 되는 게 좋을 것 같고,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중국 판매량이 늘었다. 그래서 애플이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 부품주인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방향성들이 여전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들에 관한 해석들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애플 주가와의 상관관계도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애플 주가가 이제 신고가 랠리를 간다라고 해서 LG 이노텍이 또 크게 움직인다라는 느낌은 좀 없는데, 상관성으로 보자면은 사실 이사님이 산업적으로 해석을 해주셨을 때는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주가의 상관관계는 조금 틀어지는 이유들이 뭘까요, 이사님? 이게 그 카메라 모듈 손떨림 방지 부품 같은 경우는 원래는 우리나라 쪽을 상당히 선호를 했었어요. 그 부분이 있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한 번 더 갖고 오면 장점이자 단점. 애플 같은 경우는 가격 개런티를 타 업체보다는 잘해주다 보니까 유리한 구조였고,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의 판매량을 보더라도 1위 업체다 보니 그게 긍정이었는데, 지금은 듀얼 밴더로 들어온 상황이고, 그다음에 여기 더해져서 애플 주가와 더욱 상관관계가 떨어지는 이유가 우리나라 외 해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밴더로 많이 데리고 왔어요. 이번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밴더에서 탈락은 하지는 않겠지만 예전보다 물량이 줄어들 수 있는 요소도 일부 존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애플과 LG 이노텍과 뭐 주가의 상관관계는 떨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마 애플이 다시금 신고가가 가는 형태는 아무래도 뭐 여기에서 인텔리전스를 탑재한 그 물량 같은 경우가 잘 판매될 때일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 같은 경우는 다시 이노텍의 주가 반응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아직은 좀 부진한 요인이 지속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또 애플의 의존도에 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오늘 또 이 시간에 저희가 주요한 섹터와 함께 주요 이슈들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이야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희입니다. 오늘 은행주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KB금융이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호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적표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이시는 것처럼 KB금융 3분기 단기 순이익이 1조 6천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수치는요, 전분기 대비해서는 감소했거든요. 그렇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7.9%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로 인해서 3분기 누적 순이익이 4조 4천억 원에 이를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는 상황, 그리고 4조 4천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0.4%가량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다시금 깨고 올라서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이렇게 호실적도 내놨지만 통 큰 주주 환원 정책도 엄청나게 환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 골자는 이겁니다. 보통주 자본 비율 13%를 초과한 잉여 자본을 다 주주들에게 환원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즉 보통주 자본 비율과 연계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 방식은 JP 모건과 같은 글로벌 금융사들이 주로 채택을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보통주 자본 비율이 뭔지도 살펴봐야겠죠. 보통주 자본 비율이라는 것은 보통주 자본을 위험 가중자산으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즉, 위험 가중자산이 낮을수록 보통주 자본 비율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보통주 자본 비율이 높다라는 것은 배당 여력이 크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덩달아서 총 주주 환원율도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총 주주 환원율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사실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선진 시장에서는 이미 50% 내외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위험 가중자산 증가율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한 5% 정도로 관리를 해야 해요. 그래서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6.1% 수준인 것을 크게 내려서 5% 내외로 우리 관리할 거야 라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이죠. 그리고 또 추가가 있습니다. 총 주주 환원율에 대해서도 업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게 만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방식으로는 이겁니다. 1,000억 원가량의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소각하는 거 추가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7월쯤에 있어서 7,200억 원이나 벌써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1,000억 원까지 추가를 해서 총 8,200억 원을 자랑하게 만드는 것이죠. 실제로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요, 업계 최고 수준이라는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당 배당금 역시도 2분기보다 상향을 해서 795원 정도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연말로 예정이 되어 있는 밸류업 지수 리밸런싱 특례 편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이 KB금융이 당연히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PBR이 낮다는 이유로 불발이 된 바가 있었죠. 이런데 이번에 이렇게까지 통큰 주주 환원 정책을 했으니 연말에는 편입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모아지고 있습니다. 주가 역시도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까지 급등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코스피 시가총액 6위 자리 안착을 했습니다. 그 말은즉슨 삼성전자, 우선주, 기아 모두 한꺼번에 제쳤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다음 이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지분 경쟁 그리고 경영권 분쟁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당연히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 측과 영풍, MBK 파트너스 측에서 장내 매수 경쟁 치열하게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이슈 속에 어제 고려아연과 영풍정밀 모두 다 상한가 안착 후에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죠. 오늘 이 두 종목 모두 다 20% 훌쩍 넘어서는 움직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티웨이 항공 지분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예림당과 대명 소노그룹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살펴봤더니 대명 소노그룹이 지분을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림당과 대명 소노그룹의 지분 격차가 3.2%포인트가량으로 크게 좁혀지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은 대명 소노그룹이 최근에 우리 경영권 인수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격차가 좁혀졌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이 TA 홀딩스가 장중한 때 상한가 터치하는 움직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도 해보도록 할게요. 한미약품 그룹 이야기인데요. 임시 주주총회가 12월 1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어떤 안건을 다룰 것이냐 내용 살펴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한미약품 대표 그리고 한화정밀 회장이 이사직에서 해임을 당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추후에 누굴 앉히냐? 한미사이언스 부사장과 한화정밀화학 대표를 신규 이사로 다시 선임을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라는 소식 속에 한미사이언스가 두 자릿수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상승분을 일부 토해낸 상황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면서 국내 테마 탑3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단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쪽은 2차 전지입니다. 테슬라가 그야말로 날아오르는 모습이었죠. 호실적을 꺼내놓고 22%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미국 재무부 쪽에서 IRA 관련해서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했다라는 소식 전해졌는데 여기에 또 배터리 혜택이 추가적으로 늘어나게 됐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게 되면서 오늘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괜찮은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반도체 이야기도 해봐야겠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와 1조 원 규모의 ESSD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할 때 우리가 ESSD 시장 수요가 늘어난 것이 호실적의 배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바로 이렇게 하루 만에 뉴스로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SK하이닉스 지금 현재 20만 닉스를 되찾은 아주 좋은 모습 가져가고 있고요. 에이징랜드 역시도 20% 이상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또 심각합니다. 다행인 점은 외국인이 지난 32거래일 연속해서 순매도세를 펼치다가 그래도 오늘은 순매수로 전환을 했었거든요. 주가는 장중 한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56,000원이 무너지는 움직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 강화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게시물 삭제에 걸리는 기간을 평균 24.8일이었는데 이것을 대폭 줄여서 18.9일까지 단축시키겠다라는 이야기 속에 오늘 관련 종목들이 흐름 좋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장은이었습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 체크를 해보셨고요. 저희는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또 LG이노텍이 신저가를 또 한번 내려주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에 관한 이야기들도 해봐야겠지만 저희가 또 중국에 관한 이야기들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사님. 이제 중국이 이제 고부가 제품을 공략을 하면서 단가 인하 정책을 조금 펼치고 있는데 엎친 데 더 충격이다라고 해야 될까요? LG이노텍한테 또 다른 악재로 다가오진 않을까 그런 부분도 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중국이 만드는 제품 부분, 손떨림 방지라든지 네네. 이쪽을 놓고 보면 이제 애플이 중국 제품을 사용할 가능성은 우선은 낮아요. 그렇죠. 예, 지금으로서.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하나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면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가 됐어요. 그 상황이 왔을 때는 뭐 애플 입장에서도 봤을 때 스마트폰을 만드는 상황 안에서 다른 부품 같은 경우를 중국 기업들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반도체에서도 봤듯이 아직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해서는 중국 쪽이 따라오지는 못하는데 약간 턱밑이라는 표현을 할게요. DDR5까지는 못 오고 DDR4 정도까지는 왔으니까 그걸 감안해 보면 손떨림 방지 부품과 같은 약간의 고부가가치적 성격을 가진 부품까지는 못 오겠지만 기타 이제 뭐 약간은 단가가 낮은 제품들 같은 경우는 기술력의 격차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자본의 투여를 통해서 그 격차를 좁혀놨다 보니까요. 그래서 현재는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변수, 만약에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경우가 해소되는 단계가 발생했을 땐 우리의 예상보다는 좀 빠르게
지금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치고 거죠. 올라올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나 이사님이나 미중 무역 갈등이 쉽게 해결이 될 거라고는 저희가 사실은 생각하지 네. 않잖아요. 네네. 지금 대선 후보들도 이제 중국에 관해서는 이제 스탠스 자체가 그렇게 막 친화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시나리오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LG 이노텍을 위협할 만한 요인은 아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반대로? 네, 중국의 부품사가 미중 무역 분쟁의 그 부분의 해소 단계가 없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위협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려는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쪽에 관한 것들은 이제 큰 악재로까지는 지금 해석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LG 이노텍이 뭐 애플에 관한 의존도가 높기는 하지만 이제 전기차나 전반적인 디스플레이 쪽의 사업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쪽에 관한 사업도 굉장히 부진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이 부분에 관해서 개선될 여지는 조금 없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당장은 없지만 만약에 여기도 시나리오를 가정을 해보면 원래 추진되었던 부분이 LG에서 진행이 되진 않았지만 애플카라는 요소가 있을 때 네. LG그룹 같은 경우는 뭐 전통적으로 애플과 이 관계가 괜찮다 보니 수주가 이제 애플 쪽으로 LG 쪽으로 맡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때 대표적으로 LG전자 주가가 강했었고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함께 반응을 했었습니다. 그걸 놓고 보면 지금 LG이노텍 입장에서 뭐 광학솔루션 사업의 모바일을 떼서 나머지 쪽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완성차 업체 쪽과 함께 협업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좀 긍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는 LG 내부적으로 그 전장과 관련된 부분의 사업부가 있어요. 그런데 그 LG전자와 함께 매출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이, 즉 전체 매출에서 20% 이상 올라오면 그 기여도가 발생을 할 텐데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한 단계 더 실적이 느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실적이라 하면 우리가 아까 봤던 건 그런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볼륨이 모바일 쪽에서 늘어나는 거를 봐야 했다라고 하면 전장 부분은 아예 이익보다는 지금은 매출 볼륨이 전체 매출에서 기여도가 20% 정도로 올라오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LG이노텍의 실적을 자세히 뜯어보면요. 전장 부품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 자체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 수요가 해결이 돼야지 이제 전장 부품 사업 분야에 관해서도 부각을 나타낼 텐데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전기차에 관한 판매처들을 조금 확대하는 것도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LG 쪽에서는 그러한 움직임이나 노력들은 조금 포착이 되고 있지는 않는 건가요? LG그룹 내부에서 마그나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고 거기에서 전장 사업부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원래라면 그 작년에 그다음에 올해 예상되는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 영업이익 기여도가 20% 이상 정도 아까 우리가 짚고 갔었던 것처럼 그런 점을 공표했었는데 여기에서 뚜렷한 실적이 못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룹사의 영향을 아직 받는 거죠. 전장에 대해서 매출 비중이 모바일보다 올라갈 때 그때는 지금의 주가가 아닐 거예요. 훨씬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그때는 7월 17일에 갔던 30만 원대 이런 주가도 갈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보니까 약간은 좀 암흑기를 겪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 이제 저희가 조금 안 좋은 이야기들만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진행을 하면서도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LG이노텍 측에서는 일단은 카메라 모듈 사업에 관해서 조금 더 기술력을 경쟁력 있게 변화시키겠다라는 포부를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게 실질적인 매출로 이어지기까지는 또 그만큼의 호흡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글쎄요 약간 물음표가 드는 시점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환율의 영향도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보여지는데 사실 환율적인 부분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부분들도 부진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쪽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사님?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 때 LG이노텍 외에 다른 수출주들도 해당되는 게 환율에 대해서 비우호적일 때 영향을 받아요. 원화 강세일 때 영향받다 보니까 여기에서 영업이익 쪽은 비용단이 더 빠진 게 있는 거죠. 그다음에
물류비 같은 경우도 가장 비쌌을 때의 시기 물류비도, 때 네. 이게 들어가다 보니까 영향을 받아서 좀 실적이 부진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발라내고 보는 거예요. 일회성 비용단, 환율 측면, 그다음에 물류비 측면 이걸 발라내서 보더라도 영업이익이 이만큼 빠져서는 안 됐어요. 아, 그쵸. 그렇다 보니까 이건 어찌 보면 일회성을 빼고 보더라도 매출은 그 광학사업부가 늘었는데 마진은 빠진 게 더 뭐 뚜렷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무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무리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LG 이노텍을 사실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을 계속 하게 됐는데 추가적으로 이 관련 섹터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확장을 시켜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관련 섹터다라고 한다면 뭐 디스플레이, OLED 이런 쪽 관련주들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엔 전반적인 수급 부족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이 섹터 내에서도. 네.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떤 영향들 때문일까요? LG 이노텍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해봐야 하는 걸까요, 이사님? 우리가 올해 초에 예정되었던 게 그 태블릿 형태의 OLED를 탑재한 태블릿 제품이 작년에는 출시가 되지 않았어요. 올해는 상반기에 하나, 하반기에 최소 둘, 그래서 총 한 3개 제품 정도가 나올 예정이었는데 상반기에 한 제품을 내놓고는 지금 뚜렷하게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다음에 비전 프로 같은 경우도 출시했다가 이제 이거를 철수하는 단계죠. 그렇다 보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작에 집중하는 상황이고 그를 놓고 반응을 했었던 OLED 관련된 소재주는 주가가 다 빠졌어요. 실적이 안 나오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서 OLED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필요한 건 우리가 앞단에서 끌어주는 디바이스 제품 같은 경우가 나와서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뭐 내년에 또 예정이 돼 있겠죠. 뭐 탭 형태의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뭐 새로운 시리즈 링이라든지 플렉서블 접히는 제품이라든지 그런 게 나오면은 또 뭐 소재주라든지 이쪽이 반응을 할 수 있겠고요. 또는 이제 그 OLED 같은 경우가 중소형 형태가 많은데 이게 대형 형태, 이제 TV가 시장에 우리 소비자들한테 침투가 돼서 판매가 되면 그때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거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해주신 요인들은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인 것 같아요. 확신을 할 수 없다라는 것 같아요. 네. 내년에 또 OLED 사업에 관한 전망이 어떻게 될지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고 TV 수요도 네. 사실은 지금 전반적인 이제 사람들의 생활 습관 자체도 큰 TV보다는 이제 작은 소형 TV나 이제 휴대폰을 통해서 좀 시청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TV 수요에 관한 것들도 장담을 할 수 없다라는 게 계속되는 좀 악재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이제 OLED 관련주들은 저희가 이제 전부 다 시장에서 조금 배제를 하고 보는 게 맞을까요, 이사님? 우리가 그 주식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매수라고 하죠. 매수를 할 때 생각해 볼 점이 가치주의 형태를 선호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밸류의 매력, 그러니까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극히 평가절하되어 있을 때 매수를 했다가 이게 정상화가 될 때 그 본가치를 찾았을 때 이제 뭐 비중을 줄이거나 전체 매도를 하곤 해요. 그러면 OLED 관련된 소재라든지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를 감안했을 때는 가치주의 형태는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에 대한 형태 같은 경우는 어떤 점을 확인해야 되냐면 이 시그널이란 게 필요한 거죠. 어떤 시그널이냐라고 하면 앞단에 제품 같은 경우 새로운 제품이 나와요. 그 제품이 잘 팔릴 때, 잘 팔린다라고 하면은 뭐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제품이 나왔을 때는 침투율이라고 합니다. 그게 한 이 또한 비슷한데 20% 정도 나타났을 때 그때가 초기에 이제 주가가 반응을 하기 때문에 지금 성장주의 관점에서 OLED 주들을 봤을 때는 한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예, 새로운 제품 나왔을 때 뭐 그랬을 때 이게 침투가 나타나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여러 가지 요인들 저희가 좀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하고 접근을 해도 늦지 않은 그런 섹터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은 섹터들이
사실은 AI 산업으로부터 좀 파생이 되잖아요. 네. 왜 지금 뭐 우리가 뭐 소형 원자라든지 뭐 전력 설비 같은 것들도 결과적으로 AI라는 큰 어떤 시장 산업의 그런 패러다임에서 파생이 되는 건데 OLED는 사실 AI 쪽과는 엮여질 일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탄력들을 받지 못했던 이유들이 있을까요, 이사님? 지금은 이게 그 OLED란 게 만약에 AI와 연결돼서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 컨텐츠가 필요하거든요. 컨텐츠 OLED가 많이 쓰일 수 있는 환경이 뭘까라고 하면 원래는 차량의 인포테인먼트 우리 한 개의 화면을 보통 보잖아요. 네네네. 이 기능을 통해서 쓰는데 그러면 이 하나의 킬러 컨텐츠가 많이 탑재될 수 있는 환경, OLED가 많이 탑재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부각될 수 있는데 그게 자율주행입니다. 쪽으로 네. 오히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차량에 대해서 지금은 운전자가 운전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데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개념은 운전자가 운전의 목적이 제거되다 보니까 이 환경이 하나의 화면 외에 이제 다각도의 화면으로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지금 하나 탑재된다라고 하면 뭐 3개, 4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 딱 뭐 킬러 컨텐츠 그런 게 나와주면 이제 OLED 관련된 종목들도 좀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향후에 또 AI 시장과의 연관성을 놓고 봤을 때도 가능성은 조금 있기는 한데 그게 참 속도가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네. AI 관련해서 과연 부각을 받을 수 있을지도 조금의 의문이 드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쪽 관련해서 이제 OLED 쪽은 굉장히 좀 안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뭐 전장 부품 쪽으로 다른 섹터군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는 섹터도 있으실까요, 이사님께서는? 뭐 큰 그림으로 보면 우리가 이번에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나왔었죠. 그와 맞물려서 지금 테슬라 앨런 머스크의 전략은 그 어떤 제품을 시장에 침투시키는 그걸 목적으로 하고 제품을 공개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예전에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도 그랬고 이번에는 로보택시와 움직이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왔었죠. 네, 네.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실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게 단가가 낮다라는 걸로 실망을 했어요. 가격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대. 싸다 이런 예. 이유로 그죠? 그게 실망할 게 아닌 거예요. 그쵸. 예, 그 실망할 게 아니라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가격이 어떤 걸 의미하냐라고 하면은 차량 한 대 가격이에요. 그쵸, 맞아요. 노옵션 차량 한 대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앨런 머스크의 의도는 뭐냐면 우선은 대중에 침투시키겠다라는 거고, 자, 대중에 침투되었다고 하면 제품으로 이익을 보는 게 테슬라의 구조는 아니에요. 인포테인먼트로 인해서 거두는 거다 보니까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 저는 그때 그걸 보고 느꼈던 게 정말 이 비즈니스를 잘하구나. 네, 그걸 느꼈습니다. 갑자기 일론 머스크의 비즈니스를 기자님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러면 이제 그쪽 섹터를 이제 보면 좋을까요? 네, 그렇죠. 오히려 예, 네, 자율주행적으로? 여기에서 딱 네.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을 할 게 앨런 머스크의 전략은 뭔가, 큰 그림은 뭔가, 그죠. 네. 우주항공과 로봇입니다. 아, 그쪽으로 예, 오히려? 우주항공과 네. 로봇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라볼 건 성장에 대한 개념으로 어떤 업종을 볼 때 오늘 내일만 보지 말고 이 큰 그림에서 지금 패러다임이 돌아가는 게 어디에 집중될 수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랬을 때는 우주항공 쪽 한 분야, 그다음에 로봇 쪽 한 분야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주식으로는 우리가 언제 접근하냐? 새 제품 나와서 침투가 될 때, 그때 같은 경우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를 매수를 하면 그때는 하루 이틀 시장 OLED 부분에 쪽은요? 예, 그렇게 걱정하는 것보다는 뭐 그런 쪽으로 한번 연결해서 보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또 LG 이노텍에 관한 실적 발표를 토대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사님의 총평을 한번 들어보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주식을 볼 때는 실적 시즌에 민감하게 주가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연속되는 실적인지 아닌지 그런 구분을 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연속되는 실적이 좀 부진하다라고 하면 우리 포트의 가격적인 매력으로만 보지 급하게 안 갖고 와도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의 포인트겠습니다.
자, 10점 만점에 그럼 몇 점일까요, 이사님? 10점 만점에 3점 정도. 많이 주시네요. 네, 왜냐하면 네. 밸류 매력이 있다 보니까 아, 네. 그 정도로 더 마음속은 더희한데 네. 보시는 분들이 충격받을까 봐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당연히 저가 매수하면 좋겠지만 LG 이노텍과 같은 이제 OLED 쪽은 저가 매수의 관점보다는 아직은 체크해봐야 될 부분들이 좀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로 좀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쉽게 얘기해 볼까요?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쵸? 네, 싸다고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닙니다. 더 싸질 수 있다. 더 싸질 그쵸?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LG 이노텍에 관해서는 또 실적에 관한 개선점들을 계속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앞으로의 또 의지를 계속 표명하기는 합니다. 사업을 전환시키겠다라는. 하지만 우리가 그 부분에 관해서도 많은 물음표가 남는 그런 실적 발표였다고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이사님께 감사의 인사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5장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